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 말씀드렸었어요. 피터 틸의 제로 투 원이랑 가짜 건강의 유혹이랑 그리고 알렉스 카프의 기술공화국이랑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엄청난 팔란티어 책이 하나 나올 예정인데 이 책 총 4권으로 해서 독서 모임 같은 게 진행되면 참 재밌을 것 같다. 이제 이런 글을 커뮤니티 글에 올린 적이 있었었는데 조만간 나오게 될 엄청난 팔란티어 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변우철 전무님께서 지금 책을 쓰고 계십니다. 팔란티어 책을요. 국내 대기업 2곳의 팔란티어를 도입을 하셨잖아요. 그 경험담 후기를 책에 녹여내실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책이 아니겠다. 왜냐면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팔란티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봐야 할 필독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알렉스 카프 책을 6월 정도에 나오니까 6월 정도에 알렉스 카프 책 한번 보시고 아마 연말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변우철 전무님 책 보시게 되면은 팔란티어가 어느 정도 마무리 정리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X 커뮤니티에다가 변우철 전무님이 꼭 책 내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하고 질문을 이렇게 남겼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 막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공유하면 좋을 내용들을 좀 가져와가지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아마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팔란티어는 돈을 어떻게 버나요?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업체랑 국가기관이랑 얼마 동안에 얼마로 계약을 했다. 정확히 딱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스마트폰 구독요금제랑 똑같다고요. 구독요금제니까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요금을 내는데 그 이상을 쓰게 되면 그 다음부터 또 추가 요금을 내게 되잖아요. 스마트폰 구독요금제처럼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변우철 전무님께서 팔란티어 도입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자였는지 결정권자가 아니었다면 그 윗분들을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기업 2곳에 도입을 하셨거든요. 첫 번째가 두산 인프라코어, 두 번째가 DLENC였습니다. 근데 두산 인프라코어 때는 윗선에서 결정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관여를 하지 않으셨고 DLENC로 이직하신 후에는 적극적으로 변 전무님께서 팔란티어를 제안하시고 승인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POC 과정들 거치는 거죠. 마이너한 프로젝트들을 솔루션을 구축해보고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데이터로 보였답니다. 앞으로 이 솔루션을 계속 진행할 경우에는 이 시스템 전환하는 데 드는 그 교체 비용이 있겠죠. 그것을 훨씬 뛰어넘을 거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기업 전체의 비용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는 것을 재무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승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승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솔루션을 통해서 가져오는 이득을 재무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만 보면은 되게 쉽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만약에 전혀 생각이 없다. 그 밑에 임원으로서 도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봐봐. 이렇게 이득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는 사실 없죠. 임원으로서. 이 과정을 도전을 하시고 채택하는 과정까지 결국 갔기 때문에 사실 변 전무님께서는 약간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 거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팔란티어 서비스를 도입해야 된다면 당연히 어렵겠죠. 누가 이렇게 희생을 하려고 하겠어요. 앞으로 도입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 증명 사례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많이 퍼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노력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중요한 질문이죠. 팔란티어가 과연 모든 기업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 만큼 지속적인 영업력과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은 온톨로지. 항상 온톨로지는 계속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정 분야의 해결책으로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전사적으로 적용이 됐을 때 비로소 경쟁력도 발휘되고 그로 인해서 시장 장악력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온톨로지랑 비슷한 개념은 이미 타 경쟁사에서도 지식 그래프 DB라는 개념으로 갖고 있는데 팔란티어는 단순한 그런 지식 그래프의 개념이 아니라 계속 연결 확장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온톨로지라는 이 매개체가 이 플랫폼의 사용자하고 계속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내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마다 데이터가 변화되고 함수도 작용할 수 있고 API도 호출할 수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수 있고 사용자 간에도 서로 유기적으로 피드백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매개체가 바로 온톨로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요 지난 2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된 대로 온톨로지가 구축이 된다면 팔란티어의 시장 장악력이 커질 거라고 예상한다고 변우철 전무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좀 되게 흥미롭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왜 팔란티어 플랫폼에 실망하나요? 실제로 후기 보면은 팔란티어 써봤는데 진짜 별로다라는 후기 진짜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 설명드렸던 거죠. 팔란티어는
팔란티어는 올인원 플랫폼이기 때문에 정해진 틀이 있고, 그래서 일반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나만 해서 쭉 가면 되니까 크게 신경 쓸 게 없는데, 이런 시스템들을 미세하게 튜닝해왔던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자체에는 LLM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AIP라는 시스템도 사실 엄격하게 보면은 언어인공지능은 오픈AI 거, 구글 거 이거 갖고 와서 쓰고 있는 거고, 이 언어인공지능이 그냥 팔란티어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들을 읽은 다음에 대답해주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크게 사실 벗어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LLM과 RAG 기법을 쓴 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사실 볼 수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답을 해주셨냐면은,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조차도 엔지니어 입장에서의 포인트 솔루션이라는 거죠. 엔터프라이즈의 솔루션의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엔지니어들이 이 팔란티어 플랫폼에 바라는 점들이 있겠죠. 그런 바라는 점들이 다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그 기업의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것 같아요. 엔지니어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많아요, 팔란티어 플랫폼에. 근데 그거랑 이 기업의 문제 해결과는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팔란티어 플랫폼이 기업의 비즈니스 문제 해결하는 솔루션이지 엔지니어들의 불편감을 해결해주는 솔루션, 엔지니어들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솔루션이 아니라는 거죠. 엔지니어들이 불만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 고쳐져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 팔란티어 플랫폼을 도입한 이후에도 엔지니어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불만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실제 이 팔란티어 플랫폼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전사적인 관점으로 이 직원들에게 그 방향성을 제시해줄 리더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방향성이 명확히 보이면 엔지니어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불편감이 있긴 하지만 결국 이게 기업을 위해서는 좋은 거구나라는 관점으로 이것을 참고 갈 텐데, 방향성을 누구 하나 제시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거 불편해 이제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다음 질문입니다. 팔란티어 비싼 게 가장 큰 진입장벽 아닌가? 제일 많이 아마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저의 해석이 좀 살짝 들어가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입니다. 그 팔란티어가 비싸다고 하는 경우를 특정 포인트 솔루션이랑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특정 문제만 해결하는 솔루션이랑 비교를 하니까 팔란티어 솔루션이 당연히 비싸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팔란티어는 연결 확장이 가능한 솔루션이니까 궁극적으로는 엔터프라이즈 전체에 적용이 가능한 솔루션이죠. DLENC 같은 경우에도 전사적으로 적용된 이후에 기업 전체의 비용 절감 효과가 굉장히 많아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솔루션을 썼을 때 그 솔루션의 확장성도 떨어지게 되니까 오히려 그 솔루션으로 인해서 더 비용이 더 많이 나갈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비싼 게 팔란티어의 진입장벽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팔란티어가 기업에 전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최종 결정권자가 오히려 더 큰 진입장벽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비용이 결코 비싼 게 아니다, 오히려 싼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 아마 이렇게 좀 관점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이것도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죠. 파견 개발자들이 고객의 맞춤 솔루션을 구축해주는데 고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지라도 이 언제 파견 개발자들이 다 가서 일일이 다 설치해주냐, 결국 이 모순에 오게 되거든요. 가능하겠냐 이 얘기인 건데, SAP가 그 하나의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ERP 만드는 회사죠. SAP가 초반에는 본사 직원들이 와서 고객사로 가서 다 설치를 해줬는데, 이제 SAP 사용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으면서 그 다음부터 생기게 된 현상이 뭐였냐면은 파트너사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SAP와 따로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가 고객사로 가서 대신 설치해주는 방향으로 이제 생태계가 커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팔란티어도 결국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DLENC 같은 경우에서도 변우철 전무님께서 이미 사용자이셨기 때문에 DLENC에서 이 팔란티어 솔루션 구축하는 그 개발 리소스를 키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스로 다 구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파트너사가 늘어나는 생태계가 아마 그것을 어느 정도 충당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에서도 이미 파트너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건 처음 알았는데, PwC라는 컨설팅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미 팔란티어랑 파트너십 맺어서 현재 미국에서는 파견 개발자 없이 PwC 단독으로 고객사 프로젝트를 다 구축해주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추정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파트너사가 늘어나면 뭐가 좋으냐? 당연히 팔란티어 본사 직원이 가서 구축해주는 것보다 파트너사 직원들이 가서 구축해줄 때 그 싸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팔란티어 직원은 다양한 산업군의 그 지식들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파트너사는 당연히 그 분야의 지식들을 훨씬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효율적인 면에서 좋은 아이디어의 솔루션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약간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이 뭐냐면은 얼마 전에 나왔던 3프로TV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팔란티어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가 팔란티어의 그 파견 개발자로부터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개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책임감 있게 고객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파트너사가 끼게 되면 당연히 그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책임감이. 그리고 SAP가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보였고요. 파트너사가 늘어나니까 파트너사가 SAP 직원들만큼 뭔가 책임감 있게 고객사의 솔루션을 구축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불안 요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제 물어봤어요. 어제 팔란티어 개발자에게 직접. 결국 생태계가 커지면 파트너사가 늘어나고 너희 FD의 참여는 점점 줄어들게 될 텐데 이게 팔란티어 관점에서 과연 좋으냐 나쁘냐. 파트너사니까 책임감 없이 솔루션이 구축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팔란티어 개발자가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팔란티어가 파트너사랑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컨섬션 모델은 그냥 이런 거죠. 너네 몇 개의 고객사에 가서 설치해줬니? 이걸 기준으로 만약에 계약을 맺게 되면은 파트너사는 대충 해도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내가 대충 해도 나 두 개 고객사에서 구축했어 이러면은 끝나잖아요. 그럼 돈만 받고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진행되면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고 아웃컴 모델은 그 고객사에 가서 어떤 결과를 이뤄냈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파트너사도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이 돼야만 파트너사도 책임감 갖고 진행을 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미 계획이 있더라고요. 팔란티어가 파트너사들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이 다 있는 것 같아서 궁극적으로는 파트너사가 팔란티어의 파견 개발자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었죠. AIFD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IFD. 이것도 제가 어제 물어봤거든요. 아니 그 AIFD가 사람이냐 언어인공지능이냐 근데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사람이 아니고 AIP 시스템이고 그 FD들이 그동안 해나왔던 그 솔루션들 그 기술들을 자동화해 놓은 AIP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AIFD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로운 솔루션들이 나올 때마다 피드백 루프 통해서 계속 학습을 하게 될 거고 결국 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파트너사나 FD가 솔루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 능력치를 더 배로 확장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래서 한 명의 FD가 또는 하나의 파트너사가 구축해 줄 수 있는 그 솔루션의 범위가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AIFD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구축하는 단계에서 에러 같은 이슈는 없었느냐, 쉽게 문제 교정들이 되느냐. 딱 한 번 1급 장애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팔란티어 시스템이 이게 롤백이 굉장히 잘 작동되는 시스템이어서 이전 버전의 파일로 바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도 큰 문제가 없었고 이용하고 계셨던 그동안의 백업에 문제가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문제가 생겨도 바로 롤백이 돼서 언제든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되게 이제 흥미로운 얘기 하나 여기다가 첨언을 해주셨는데 그럼 교정이 빨리빨리 되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클라우드 개발 환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클라우드 개발 환경이 이렇습니다. 일단 개발 서버에서 뭔가를 만들어요. 그럼 이것을 바로 현장에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이 운영 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놔요. 품질 환경이라고 해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운영 환경에 비슷한 모습을 여기다가 구현시켜 놓고 여기다가 검토를 먼저 시뮬레이션 해본 다음에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운영 환경에다가 실제로 배포하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클라우드에서 솔루션 만드는 과정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비슷하게 꾸며놓은 품질 환경이 실제 운영 환경과 100%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 동기화가 되려면은 그만큼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실시간 동기화를 하지 않고 분기별로 동기화를 시킨다거나 반기별로 동기화한다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검토 품질 환경이 운영 환경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잘 생긴답니다. 품질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막상 배포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왜냐면 환경이 100% 일치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일반적인 클라우드 개발 환경인데 팔란티어는 운영 환경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운영 환경에서 개발이랑 검토가 동시에 다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운영 환경이 있고 운영 환경과 똑같은 것을 이렇게 복사해 놓은 다음에 이 복사된 환경에서 개발하고 검토하고 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복사된 환경은 운영 환경과 100% 일치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솔루션을 운영 환경에 바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를 만들어요. 이것을 가상의 시사의 공간에서 한번 틀어봅니다. 잘 상영이 되고
관객들 반응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진짜 극장에서 한번 개봉해보는 거죠. 이제 영화 2편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가상의 시사회 공간에서 상영을 해봐요. 근데 약간 문제가 좀 있어요. 관객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다시 수정하고 다시 시사회에서 또 검토를 해보죠. 이렇게 되면 약간 딜레이가 좀 생기잖아요. 근데 팔란티어는 이제 이런 방식인 거죠. 1편을 지금 극장에서 개봉하고 있는데 극장이랑 똑같은 환경을 미리 구축해놓고 여기서 이제 2편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테스트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괜찮으니까 요 1편 뒤에다가 2편을 바로 붙이는 거예요. 그럼 영화가 이제 1편에서 바로 2편으로 나오는 상황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예요. 개발하고 검토하는 이 환경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애자일의 끝판왕이다. 팔란티어 개발 환경이. 8번. 팔란티어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느냐.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팔란티어가 결국 커지면 커질수록 파트너사가 분명히 많아질 테고 파트너사 생태계로 가게 될 텐데 파트너사의 생태계가 가게 됐을 때 나타나는 이점 중 하나가 좀 더 싸게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결국 시장의 확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팔란티어는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팔란티어의 경영 전략은 명백하게 명품 전략이랍니다. 에르메스처럼 안 돼요. 절대로 가격 내릴 생각 없고 저가 모델에 대한 전략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자 고객만 찾아가는 진짜 에르메스와 같은 전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파트너사의 생태계가 확장될지라도 이 전략은 아마 내려놓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근데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이래야 돈 많은 능력 있는 고객들을 포섭할 수 있겠다라는 전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고객들만 상대한다라는 인식이 퍼지면 그런 고객들이 더 모여들 테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어떤 고객사들과 주로 함께 있다라는 게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현금으로 엄청 좋아지고 영업 마진도 엄청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의 고객에게서 나오는 매출이 엄청나니까. 사스 회사의 성장력과 안정성을 보는 지표 중에 룰 오브 40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매출의 성장률과 영업 마진을 더한 숫자이거든요. 이게 40%를 넘어가면 사스 회사로서는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사스 회사들을 쭉 늘어놓은 그런 그래프 표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40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 한 50에서 60 정도 가면 상위권으로 갑니다. 한 2, 3위 정도 되는데 팔란티어는 최근에 나온 게 83점이었나? 더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2등과의 격차조차도 엄청나게 큽니다. 부자 고객들을 계속 포섭하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 자체로도 캐시플로우가 엄청나게 커지고 마진이 이제 되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엊그저께 난 기사였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군사 프로젝트에만 거의 200조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아랍에미리트는 앞으로 미국에 10년 동안 1.4 트릴리언 달러를 투자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고객으로부터 나오는 매출이 이만큼 크다면 하나의 고객사로부터 나올 수 있는 매출이 크지 않은 고객사를 늘리는 것과 애초부터 돈이 엄청 많은 고객사 하나를 포섭하는 것과 둘 중에 뭐가 더 나을까에 대해서는 그 한 명의 고객이 사실 나머지 전체 고객보다도 매출이 더 많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보안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이것도 진짜 많이 얘기하시는 거죠. 특히 팔란티어가 진짜 고객사의 데이터 안 가져가나요? 항상 보면 누군가가 꼭 같은 질문 매번 똑같이 하시는데 팔란티어의 보안은 이미 끝판왕인 건 사실 이미 아시잖아요. 고객사의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고객사가 팔란티어와 계약할 때 명백하게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고객의 데이터를 따로 수집하지 않는다라고. 그리고 고객의 데이터에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먼저 요청을 한답니다. 고객사에게. 그 외에는 다 암호화되어 있어서 다가가지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나마 우려해야 될 부분은 하나 요건데 어떻게 보면 좀 진입장벽 중에 하나인데 팔란티어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는 건 아니니까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기업과 팔란티어가 같이 협업을 맺은 상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스토리지를 이용할까에 대한 문제로 오게 되거든요. 온프레미스 스토리지를 쓸 것인지 아니면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쓸 것인지. 온프레미스는 고객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이고 퍼블릭 클라우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WS나 Azure, 구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언뜻 보면은 고객사 자체가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게 보안이 좀 좋아 보이죠. 국내에서도 특히 금융사 같은 경우나 보안을 좀 신경 쓰는 기업들은 다 온프레미스 형태로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팔란티어 플랫폼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온프레미스로 가면은 100% 성능이 발휘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를 쓰려면 사실상 클라우드에서 써야 되는데 클라우드를 두려워하고 온프레미스를 선호하는 기업들이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온프레미스가 당연히 보안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것을 변우철 전문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주셨냐면은, 실제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그 개념이 뭐냐면은, 온프레미스는 단독주택이랑 비슷하고 퍼블릭 클라우드는 아파트랑 비슷하답니다. 단독주택은 나 혼자 집을 갖고 있는 거고, 퍼블릭 클라우드는 수많은 고객들이 여기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온프레미스에서의 보안의 개념은 이 보안을 자기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방어하는 그런 체계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퍼블릭 클라우드 이 아파트에서의 보안은, 이 대기업 아파트는 이미 자체적으로 다 보안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보안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차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보안을 꾸미는가, 아니면 이 대기업 보안의 표준을 따라가느냐, 요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관점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온프레미스의 시스템이 보안이 더 좋을 수 있긴 하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이 단독주택이 구축한 이 보안 시스템이 대기업 아파트가 구축해놓은 보안 시스템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 관점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 이 AWS나 Azure만큼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안을 매번 최신 유지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변우철 전문님께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온프레미스가 무조건 보안이 뛰어나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되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팔란티어와의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은 당연히 퍼블릭 클라우드고, 이거는 앞으로 국내 환경에서 팔란티어 플랫폼이 널리 퍼지게 되려면은 인식의 차이가 좀 바뀌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